네,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춥다고 하는 소환입니다.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운전할 땐 도로 위의 살얼음, 블랙아이스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 네, 또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전기 매트 등 전원 스위치도 꼼꼼히 점검해야겠죠. 겨울철 다양한 사건 사고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 며칠 전에요. 세종시 교량에서 차량 수십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원인이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지목이 됐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보통 우리가 블랙아이스를 오죽하면 도로의 암살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. 네. 예,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이제 마찰 개수가 보통 0.5 이하라고 하는데 그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. 일반 도로보다 14배 정도 더 미끄럽다. 또 우리가 눈길도 위험하지 않습니까? 눈길보다도 6배 이상 더 미끄럽다. 그러니까 눈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게 뭐 규정 사실이죠. 예. 자, 뭐 추운 날씨에 이제 눈비가 내리게 되면 뭐 어느 도로나 마찬가지로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그 블랙아이스의 위험이 높은 곳 어느 곳이 좀 있을까요? 예,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.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어디가 위험하다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 눈비가 온 직후는 당연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블랙아이스라는 게 습기가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강가나 하천이나 뭐 인근의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또는 그늘진 곳을 지난다든지 이런 곳이 굉장히 위험한 장소고요. 또 특히 그 다리 위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도 온도가 좀 낮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블랙아이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흔히 우리가 영하 내려가야 얼음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서 또는 다리 위에서 영상 4도 정도에서도 그 얼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. 특히나 운전자분들은 이 블랙아이스가 언제 많이 생기냐면 그 심야에 이런 새벽 제일 조심할 시간대가 그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. 네, 이게 블랙아이스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더 위험한 것 같아요. 네. 그럼 미리 대비하려면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나요? 가장 중요한 게 저속 운행이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 뭐 평상시보다 보통 30 내지 50% 감속을 하셔야 되고요. 특히 이 블랙아이스가 그 예상되거나 또는 앞에 그런 사고가 나타났을 때는 급자를 정확하게 피하셔야 돼요. 급제동, 급가속, 급회전, 뭐 급 핸들 조작 이것은 아주 그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하기 쉬운 행동인데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는 행동입니다. 예, 어찌됐든 뭐 날이 추워졌을 때 급하게 운전하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. 또 겨울철에 유독 불도 많이 납니다. 그러니까 뭐 최근 전북 남원의 단독주택 사고도 그렇고 사실 이제 난방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기 매트를 켜거나 이런 난방 기구 때문에 불이 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. 예, 많습니다. 우선 그 우리나라 집에서요, 아파트도 물론 집이지만요, 집에서 매년 그 2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매년 이제 한 뭐 250 뭐 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.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. 그래서 위험하지만 우리가 좀 대처 요령을 좀 철저히 알고 있다라면 상당 부분 반대로 얘기해서 예방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동절기에는 전기 매트라든지 전열기나 이런 것을 가정 내에서 쓰는 경우가 많죠.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. 이 전기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안전 그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가정에서 전기용품을 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접속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.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전기 매트 같은 경우가 전원이 들어와서 거기서 열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건데 그 부분에서 어떤 전선의 연결이 꼬여 있다거나 무거운 거에 눌려 있다거나 이 연결이 완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스파크가 켜서 또는 과열이 돼서 화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우리가 조심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다고 날씨가 추운데 난방기구를 안 켤 수는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이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기 제품의 안전 수칙 어떤 게 좀 지켜야 할까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노발 콘센트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. 특히 용량을 잘 지키셔야 돼요.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해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나 콘센트나 다 전기가 흘러가는 통로거든요. 거기에는 분명히 용량이 있습니다.
근데 그것을 오버를 해서 과용량, 즉 여기에 전기가 10개가 흘러갈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10개, 20개, 30개를 쓴다라고 하면 과열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열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거기서 또 스파크도 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전격 용량만 지켜주신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. 예. 사실 뭐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든지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네. 그래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있었던 그 도봉구의 화재나 경기도 네. 공포시 아파트 화재를 보면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뭐 아파트라고 하면 거의 100% 다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.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많죠. 예. 그러면 이게 이렇게 위험한데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좀 제도를 보완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비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. 스프링클러가 기존의 건물에 들어가려면 이 높이가 좀 필요하거든요. 그게 최소한 30cm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다 스프링클러를 집어넣으면 우리 집 천장이 30cm, 40cm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. 건물을 쓸 수가 없죠. 층고가 낮아지는 거죠.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고요.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라는 건데요. 물론 스프링클러는 제일 좋겠지만 차선책으로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법제화도 됐습니다만 가정 내에 소화기 무조건 비치하셔야 되고요. 한 개 이상씩이요. 그다음에 감지 설비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그 늑대 소년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얘기를 꼭 제가 기회가 있을 적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끔 어느 건물에서나 경보가 우는 경우가 있죠. 네.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도 점검하나 보다. 오늘 저게 또 오동작하고 저게 또 속색이네. 이렇게 하고 대비를 안 하세요. 네.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일단 경보가 울렸다라고 하면 귀찮든 뭐하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진짜 불인지 이게 정말 오동작인지 이걸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네. 뭐 신축 아파트 보면 왕관기라던가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경량 칸막이가 있는데 노후 아파트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. 없습니다. 네. 이것도 차후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없고요. 그래서 뭐 우리 시민들이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느냐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든 집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일반 시민이 몇 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없다 이거 따지는 거 불가능합니다. 현실적으로. 그래서 오늘 베란다로 나가 보셔가지고요. 벽을 두드려 보시면 이것이 콘크리트인지 그냥 뭐 석고보드 판대기인지 예.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소리로 알 수 있죠. 알 수 있죠. 네. 누구나. 그래서 이게 단단한 콘크리트라고 하면 우리 집은 없는 거다. 그다음에 퉁퉁하리고 이거 출렁출렁하네. 이거는 발로 차면 깨집니다. 그거를 당장 오늘이라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. 또 하나 나중에 이제 그 대피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발코니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피 공간이 결국 뭐로 전용이 됐냐면 창고로 전용돼 있어요. 예. 그러면 이게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대피 공간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이거는 국가에서도 크게 잘못한 거죠. 그걸 뻔히 창고로 전용될지 알면서 대피 공간이라는 걸 두고 나머지 것들 안전 장치를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정책적인 실패죠. 아까 그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보안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네.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완강기 설치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건가요? 그거는 뭐 비용도 정말 저렴합니다. 예. 예. 좀 제가 뭐 하지만 진짜 커피 몇 잔 값이면 네.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무조건 좀 구비를 하셔야겠네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나 회사에서 불이 난다라고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요. 이 집 안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할까요? 아니면 1층이나 옥상으로 좀 대피를 해야 할까요?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. 우리가 대피할 때 왜 그러냐면 대피 중에 그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43%가 넘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떻게 대피하느냐가 뭐 불이 난 거는 일단 났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요.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. 제일 좋은 방법은 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대피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그 수직 관통부라고 하는데요. 화재가 나면 그 수직 관통부라는 게 굴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. 연기가 꽉 찰 수밖에 없는 구조죠.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셔갖고 살짝 문을 열어서 연기가 소량이 있거나 없으면 무조건 1층으로 대피하시는 게 정답인 거고요. 예. 딱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한 7층, 8층 사는데 내려가면 죽겠구나라고 하면
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요. 차라리 현관문을 꼭 닫으시고 현관문이든 또는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셔갖고 그 문틈을 젖은 수건이나 옷가지나 이런 걸로 철저하게 막고 오히려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판단 굉장히 잘 잘해야 하셔야죠.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. 그 판단이 순간적으로 좀 잘 될 수가 있을까요? 어떻게 쉽지는 보세요? 않다고 예. 봅니다. 근데 웬만한 성인이면 내가 뭐 한 7층에 산다. 요거 내려가는데 뭐 한 2, 30초 걸리겠다라고 하면 그 대피 요령 아시잖아요. 예, 우리가 예. 젖은 수건이나 이런 걸로 코 입을 막고 내려가면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순간적으로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는 있는데 이게 참 전문가가 아니면 안타까운 얘기 쉽지는 않죠. 예. 그러나 뭐 결정하셔야죠. 예. 예. 그리고 옥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. 우리 집보다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가 사실 최악의 상황이거든요. 그럴 때는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보통 옥상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잠가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고요. 잠겨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많은 수의 아파트들은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개방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피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죠. 네. 이 밖에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, 뭐 불이 났을 때 더 큰 화를 키울 수 있는 일상 속의 문제를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우리가 평상시에요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. 뭐 제도적인 것도 제도적인 거지만 우리 집에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그렇다면 소화기 하나 사놓다. 또 우리 집이 저층이다. 그 완강기가 너무 높으면 또 쓸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집이 뭐 한 9층 정도까지다. 그 이하다라고 하면 완강기를 하나 사놓으신다거나 또는 자탐 설비를 좀 다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도 아주 저렴하거든요. 제가 이 자리에서 가격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예. 정말 커피 서너 잔이면 됩니다. 예, 그걸 하나 달아주시는 것도 좋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량 칸막이요 깨지기 쉬운 벽 그게 우리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. 우리 집에 대피 공간이 있다라면 거기에 그 뭐 창고로 전용해 쓰는 거는 제발 좀 금해 주시고 이런 것을 평상시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확인하는데 5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. 예. 이거를 각자가 하시는 것도 중요한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교수님 그리고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요. 뭐 지하철 화재라던가 통로 대피 통로가 계단이나 양계 그 연기가 가득 찬 곳밖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좀 대피를 해야 될까요? 지하철역이라고 해서 뭐 크게 대피 요령이 다를 거는 아닌데요.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. 저도 그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 지하철역 그 선로죠. 지하 터널이죠. 그쪽으로도 여러 번 돌아다녀 봤는데 그 플랫폼 있는 층 있죠. 전철 타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뭐 간단한 정도다 뭐 연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너무 지상으로 올라가기엔 너무 연기가 차 있다라고 하면 터널을 이용해서 옆 역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. 네. 예. 또 요즘에는 지하철역에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응급용품이라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내가 주로 다니는 역에서는 한 번 정도만 신경 쓰시면 어디 있구나.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. 예. 그거를 미리 좀 숙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겨울철 화재 예방 수칙 잘 주시하셔서 안전사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